그 환율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 본다면요. 그 달러가 일단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통 미국 경제는 저렇게 돈 많이 써가 좋아졌는데 왜 달러가 약세해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진국 사이의 환율은 펀더멘탈이 아니고 돈의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풀면 이 돈은 가령 이제 일본이 20년 동안 잃어버린 20년 동안 경제 성장 못하고 뭐 경제는 엉망이었는데 돈을 제대로 안 풀었거든요. 늘 돈을 안 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연금 꼭 받고 있는데 뭐 굳이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의도가 강했고 그래서 경기 부양책을 조금씩 쓴 거죠. 네. 그 일본의 젊은 사람들만 되게 불쌍하게 됐는데 돈을 안 풀었거든요. 근데 미국은 늘 돈을 많이 풀었어요. 경제는 좋았고. 예. 그러니까 돈으로 생각하면 미국 달러는 돈이 많고 일본 엔화는 돈이 없으니 엔화가 강세로 간 거거든요. 거기다 그럼 일본 사람들이 그게 엔화 강세 때문에 힘들었느냐? 아니 수출 기업들은 해외로 다 나갔고 어차피 고령화 때문에 해외로 다 나갔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령자들이 연금 받는데 예. 엔화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네. 일본의 젊은 사람들 빼고는 굉장히 다들 해피. 아. 지금 유럽도 그런 상황이에요. 유럽도 예. 경기 부양책 쓰기 어렵고 예. 고령화 사회고 수출 기업들 다 나갔겠죠 이미 다 나갔을 거예요. 다 나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로도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또 강세로 가요. 네. 이게 고령화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 왜? 돈을 안 푸니까. 예. 젊은 나라는 돈을 계속 푸니까 미국도 돈을 계속 푸니까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간다. 네. 이게 이 원칙에 따라서 지금 달러가 선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약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돈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습니다. 단순하네요. 예, 근데 굉장히 심플하죠. 그렇다면 계속 달러는 약세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돈을 많이 선진 풀 통화에 테니까. 대해서는. 예.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 사실상 유지한다 했고 또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누가 되든지 어찌됐건 추가 보양책 미국 쓸 거 아닙니까? 뭐 그걸 뭐 기본소득세는 직접 개인한테 줄 건지 기업을 줄 건지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럼 달러는 계속 이제 풀게 되고 결국 말씀대로 유동성이 늘어난 때문에 달러가 약세라면은 적어도 2023년까지는 달러 약세가 쭉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선진 통화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아베 총리가 들어서면서 이 구조를 깨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우리도 돈 푼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은행한테 대놓고 야 윤정기에 기름칠해라 그랬어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윤정기 일단 기름칠부터 하라고. 그 돈 찍어내라고 마구 찍어내라 그래서 엔화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걸 막았죠. 그래서 100엔 위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유럽은 그렇게 내가 책임질 테니 돈 찍어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앙의 권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통화가 계속 강세로 가는 거 아닌가. 요즘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유럽이 이제 견뎌낼 수 있을까. 이미 이민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게 경제가 커지지 않으면 사회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질 건데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통화 가치가 강세로 가고 기업들이 계속 해외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써서 이게 저가형 공장들이 들어오게 해야지만 최근에 받은 이민자들과 저소득층들이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사회에 대해서 로얄티가 생기고 안정이 될 텐데 야 저렇게 가면 일본처럼 이민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 상태에서 통화 가치 올라가면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해피하겠죠. 근데 저소득층이나 이민 온 사람들 저거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겠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 굉장히 심각하겠다.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상태로 가면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유럽 사회는 극도로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또 중국 위안화는 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추세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좀 보세요. 근데 저는 중국 위안화의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아. 중국은 관리를 하거든요. 야, 정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최저점이 1달러당 6.2 위안이 최저점인데 지금 6.7 위안 정도. 7.2 갔다가 뭐 6.7, 뭐 6.6대까지 갔더라고요. 6.6 뭐 그 정도까지 내려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서 6.2를 깨고 내려갈 생각이 있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국은 이제 환율 가지고 미국과 늘 협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늘 중국한테 통화 가치를 절상시켜라. 당신들 통화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맨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도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위안화를 절상을 시켰었죠.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서 예. 다시 절하를 시켰고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뭐 그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고 치면 그 관계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좀 일관되게 달라 약세론자들이에요. 예. 민주당 쪽은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지지 기반이고 이 사람들이 잘 살게 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려 그러면 달러는 약세가 좋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대중적이고 포퓰리즘 정권일수록 예. 자국 통화 가치는 좀 약세로 만드는 경향이 네. 있는데 민주당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대통령이 되면 달락세로 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위안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뭐 조금 이제 중국 정부로서는 맞배기는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네. 맞배기는 보여줬고.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협상 카드로 써야 될 게 또 있으니까 너무 끌고 가면 협상 카드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중앙화된 어떤 계획 경제고 중앙 집권적인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 자유시장 경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게 아니죠. 그냥 가면 훅 가고 적훅 가고 가는데 네. 중국은 이렇게 관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미국의 이제 확실한 정책 방향이 나오고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경제 문제에서 이제 딜을 해야 되는 상황에 쓸 수 있는 카드를 남겨두기 위해서는 네. 뭐 대충 이 정도 수준에서 일단 지켜보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원화도 위안화 이제 연동이 돼 있다 그렇죠. 보니까 사실은 위안화가 이제 강세되면서 원화도 따라서 지금 강세로 좀 돼 있거든요. 최근 며칠은 또 약간 더 약세인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최근 이걸 쭉 보면은 이제 원화가 강세되는데 우리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뭐 수출 기업한테 적자는 타격도 되고 근데 이제 위안화가 강세되면 이제 외국 자금이 좀 중국 정시로 막 들어온다 또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 외국인 자금이 별로 많이 안 들어왔거든요. 뭐 최근에 보면 조금 많이 투자를 안 했지 않습니까? 우리 정시에. 이런 상황에서 원화의 어떤 이런 강세 우리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쪽 뭐 걱정도 좀 되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장 1달러 팔아오면 뭐 1,200원에서 1,100원이 되니까 이거는 기업의 이익의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돈을 못 벌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영업력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아요. 뭐 판매 인센티브를 주기도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해외 활동을 좀 위축시키고 국내 활동도 위축시키고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최근에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주식 투자, 글로벌 주식 투자들은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기울이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네. 뭐 한국에 있는 기업들 반도체나 진짜 몇 개 빼고 나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는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이 가령 신흥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나라 단위로 투자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수에 가령 뭐 15%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이거 17%까지 높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하는 게 거의 없어지고 기계들이 하는데 네. 기계들은 나라 단위로 안 보고 이게 산업 단위로 봅니다. 산업 단위로 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옛날에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한국 산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 종목들 한꺼번에 주문을 쫙 내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기계들은 이 코스피 200 종목들 주문을 안 들어와요. 몇 개만 들어오는 몇 개만. 네. 그러니까 산업으로 쭉 쪼개놓고 전체 산업을 쭉 쪼개놓고 신흥국에서 그 산업에 이제 비중 높은 기업 몇 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것만 몇 개만 사면 대충 맞추고 들어가는 이래야지만 비용이 적게 들어요. 지금 ETF라고 하는 게 비용을 줄인 건데 네. 그렇게 안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이 몇 개가 없어요. 중국 기업이 너무 많은 걸 차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흥국에 남아있으면 지금도 MSCI 전 세계 뭐 FTSE 지수에서는 우리 선진국이 들었는데 사실 FTSE 지수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참고하는 지표로 10%도 안 돼요. MSCI가 90% 넘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 MSCI 선진국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좀 대우를 받지 신흥국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이런 기준에서 보면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중국에 다 넘어갔다. 아, 근데 선진 시장에 가게 되면 여기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 네.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 사람의 스타일대로 투자를 하는데 뒤에서 이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이 사람의 스타일을 보고 투자를 해요. 네. 길게 보면 뭐 스타일대로 결국은 이 스타일이 이길 거야 이런 이제 철학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길게 가는 것이죠.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종목을 우리나라의 좀 작은 기업들이라도 고르고 들어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도약하려고 그러면 MSCI 선진시장으로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편입돼야 방법밖에 되겠네. 없다. 예.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예. 예. 근데 여기에는 장애물이 굉장히 큰 장애물들이 한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건 아닙니다. 아, 말씀하신 김에 한 2가지 장애 이야기해 주시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대안도 나오면 더 좋겠고. 그 제가 이제 뭐 우리 이런 걸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분들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MSCI들이 요구하는 거 좀 들어주고 네. 그걸 하시죠. 아니 그 사람들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한 2-3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로서는 좀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수출 기업이 많다 보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이게 무역에 의해서 수출에 비해서 환율이 움직이는 건 너무나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거죠. 우리가 수출 많이 해서 원화가 환율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그렇게 열어놓고 나면 금융자본이 움직이면서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무역에 의해서 움직이는 돈보다 이쪽 돈들이 10배씩 이렇게 증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출에 의해서 환율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예. 금융자본의 움직임에 대해서 환율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이제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환율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화시켜라. 네. 그러니까 이 수출 기업이나 중앙은행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외환 시장을 거를 완전히 열어라 뭐 이 말씀. 완전히 열어라는 이야기죠. 뉴욕 시장에서도 하루 종일 원화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라. 근데 네. 지금 우리는 원화 국제화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외국인이 원화를 갖고 오면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네. 실수요 증명을 또 받습니다. 네. 네. 뭐 수출해서 받았어요라든가. 근데 그런 거 없애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국내에서 달러 거래하는데 누가 이거 어디서 난 달러 이렇게 안 묻잖아요. 네. 그것처럼 완전히 열어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아니 한국 산업의 근간이 수출인데 네. 환율이 완전히 금융 흐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큰일 난다. 이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예탁원이나 이런 정보를 다 넘겨라. 네. 굳이 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계좌를 열고 한국의 예탁원에다가 예탁을 해야 되느냐. 그냥 외국에 있으면서 거기서 계좌 만들고 주식 여기 사면 이 주식 이 예탁원에 네. 전산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것도 이제 정보가 국외로 넘어가는 그런 이슈들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쉬운 이슈는 아닙니다. 근데 MSCI 같은 데는 그거 아니면 자기들도 굳이 생각 없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를 해요. 네. 아니 언제까지 당신네들 그렇게 제조업해가지고 환율 잘 이제 관리하고 이렇게 우리 데이터 남한테 안 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선진국 되고 계속 더 잘 살아가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거 다 빼고 이쪽 클럽에 들어오려 그러면 그거 다 열어놓고 우리하고 똑같이 해야 되는 거다. 네. 당신네들이 그런 페이버를 원하면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게 제가 볼 때 좀 강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구의 클럽 문화인 거죠. 네. 클럽 문화. 그러네요. 클럽 문화는.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려면 그런 정도의 조건을 이제 갖춰라. 쉽지 않은 선택이겠습니다. 예. 보니까. 예. 그리고 금리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미국에선 제로 금리를 2023년까지 유지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저금리 지금 기조가 계속 유지된다고 좀 예상을 하면 될까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때도 미국이 제로 금리 갔었죠. 근데 그때 미국은 2015년에 가서 금리를 인상했고 예. 중국 경제가 빨리 회복되면서 한국도 성장률이 올라가서 우리는 2011년인가 금리 인상을 했었어요. 예. 2010년이구나. 2010년에 이미 바로 2010년 여름에 그랬었군요. 금리 인상을 했었습니다. 2010년이 안 맞을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금리를 한미 간에. 너무 믿고 있으면 안 되겠네요. 개인 투자자들 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의 환율이 네. 글로벌 달러화에 연동되는 게 약해지면서 중국 위안화하고 연동되기 시작을 하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한국은행이 중국 그 인민은행하고 통화 수합 이야기도 막 하고 미국하고는 그건 저기 최근에 또 임시적으로 했지만 중국하고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눈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 거죠. 야, 저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 중국인민은행하고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미국 중앙은행 연준 보듯이 한국은행을 보면 안 되겠네. 이게 이제 시장에서 그때부터 생겨나고 이쪽에서 관계가 끊기고 저쪽 관계가 그 커지고 뭐 이런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무님 같은 경우는 그 투자할 개별 기업을 평가하는 지표로 어떤 PBR, 즉 주가 순자산 비율보다는 그 PER이라 하죠. 주가 순이익 비율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좀 독특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PBR 안 보시면 주식 투자에서 크게 실패 안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네네. PBR을 보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GDP도 갖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PBR도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가령 GDP를 생각해 보면 중국이 GDP 성장률이 뭐 올해도 2%쯤, 1점 몇 프로, 2%쯤 나오고 내년에 8%쯤 나온다라고 그렇게 뭐 IMF도 이야기한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중국의 GDP를 믿으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GDP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GDP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중국의 GDP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 GDP라는 게 원래 그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건물을 하나 지어도 GDP는 올라갑니다. 네. 근데 중국은 그런 경우 많거든요. 제가 올해 초에도 중국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집들을 이렇게 지어놨네? 그렇죠. 유령 도시 막 생기고 한다는 이야기 있죠. 근데 유령 도시는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만 저기 이제 공항에서 내려가 지방 소도시를 뭐 일 때문에 간 게 있는데 그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그 지방 소도시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건물들이 집들이 다 우리 저기 기차 타고 가면 쭉 가다 보면 옆에 시골 마을들 있잖아요. 그 뭐 집들 많습니다. 대부분 다 1층짜리 집들이죠. 근데 거기는 가다 봐도 시골집에 전부 다 5층, 6층짜리 연립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밤에 가니까 위층은 대부분 다 불이 꺼져 있는 것이죠. 지방 소도시 갔더니 거기도 전부 다 연립들이에요. 아, 여기는 우리 빌라 같은 게 일반화돼 있구나. 아파트가 일반화돼 있는 게 아니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밤에 불이 또 안 켜져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주거 환경을 현대화시키는 과정에서 그 전에 워낙 주거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 리커창 총리는 핵심 사업이 이겁니다. 주거 환경을 현대화시키면서 어마어마한 건설 수요를 낳는데 이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GDP 성장률을 맞춰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GDP 성장률이 아주 일정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그걸로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집이 5층인데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안 사시거든요. 왜 5층을 지으셨어요? 아들들한테 하나씩 준다고. 근데 아들들이 다 나가더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건 어떻게 부채를 안고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이 더 안 들어오죠. 와서 이 부채를 다 따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층은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GDP로 잡히거든요. GDP가 잘못된 거냐. 애초에 GDP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PBR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이 가령 돈을 벌어서 이익을 주주들한테 안 주고 이걸로 공장 짓고 뭐 땅 사고 뭐 건물 짓고 뭐 사업을 설비 투자를 했다고 치죠. 그러면 무조건 주가 올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GDP는 이렇게 계산되고 하지만 여기는 사람이 시장을 평가하거든요. 아까 GDP 경우를 보게 되면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할 거예요. 근데 계획 경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GDP를 정말로 제대로 보려고 한다면은 시장성 있는 투자였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봐야 돼요. 근데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기업이 무조건 건물 짓고 그냥 기계 들이면 그걸 다 평가해 줘야 되느냐 말입니다. PBR이라는 거는 분모의 북밸류는 기업이 그래서 건물을 얼마나 갖고 있고 설비 투자 얼마나 했고 지금은 아무런 배도 만들지 않았지만 도커가 몇 개 있고 이거 북밸류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의 평가는 아니 그거 필요 없거든. 1,000억을 갖고 있지만 500억은
돈 못 버는 자산 빼고 500억만 평가해 줄게. 그러면 북밸류는 1,000억인데 시장 가치가 500억이에요. 그럼 PBR 0.5배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걸 싸다고 이야기해야 되느냐라는 거. 이걸 싸다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BR이라는 거는 안 보는 게 차라리 낫다. 네. 물론 PBR을 갖고 좋은 기업을 가려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정말 100개 기업을 보면 1개 기업, 2개 기업 나올까 말까 한 거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들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웬만하면 PBR을 안 보시는 게 투자에 도움이 되고 투자는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는가. 자산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산 하나도 없어요. 네. 무형자산이야. 아무리 형체가 없는 무형자산만 있는데 네. 그럼 PBR은 엄청 높죠. 네. 그거 보지 마시고 이 기업이 돈을 벌 거냐. 이 기업이 만드는 물건을 당신은 사시겠어요? 이 가격에 사시겠습니까? 이걸 평가하는 게 주식 투자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PBR은 안 보시는 게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PER을 이제 보고선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PER도 상당히 다양하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통 많이 쓰는 지표가 뭐냐면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기업이 얼마를 벌었느냐. 네. 이거는 이제 과거 기준. 이 과거 기준 1년 동안에 번 돈 가지고 이 기업이 1년에 1,000억을 벌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1조다. 그럼 PER 10배밖에 안 되네? 싸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앞으로 1년 동안은 얼마나 벌 것이냐. 그렇죠. 네. 과거 1년 번 돈으로 몇 배고 앞으로 1년 벌 돈을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지? 그걸 갖고 지금 PER은 몇 배네? 싸다, 비싸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뭐 빵이라는 기업들은 이렇게 보나 엄청 비싸요. 네. 엄청 비싸기 때문에 핫할 때 뭐 사고 팔고 하다가 결코 이건 장기 투자하기에는 그것보다는 그냥 S&P 500 하시는 게 좋겠다. 네. S&P 500은 지금 과거 PER 그리고 PER 그리고 미래 PER을 보게 되면 미래 PER을 보게 되면 지금 22배, 23배 그 정도 해요. 네. 이거는 비싸긴 하지만 아주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고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장기 투자할 만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PER 50배, 100배 올라가면 이건 장기 투자하기는 어렵다. 이거는 장기 투자했다가는 잃을 확률이, 그러니까 잃거나 나중에 S&P 500보다 돈을 못 벌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비재 기업들이 아니고 자본주 중간재 기업이다 보니까 PER을 그 최종 소비재 기업들보다 낮게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저평가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이걸 저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맨날 원가 절감해야 돼요. 네. 돈 벌려 그러면 또 원가 깎아야 됩니다. 얘들은 그냥 계속 소비자들한테 브랜드 이미지 쌓아가면 가격을 계속 올려요. 비싸게 팔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똑같은 기준 적용할 수가 없고 이게 이만큼의 우리가 디스카운트 적용받는다는 거 인정을 하자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선진시장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신흥시장에서 우리는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외국인들로부터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것만큼의 디스카운트를 생각한 상황에서 이 기업이 뭐 저기 벌어들인 이익,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이 정도면 내가 사볼만 할까? 이런 식의 훈련을 몇 달 하시면 대충 우리나라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 대해서 대충 들어올 거예요. 네. 처음 볼 때는 PBR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독입니다. 독이 든 사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주식 투자 팁을 이제 주셨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주식 초보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이 좋으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이렇게 가지고 즉 뭐 신용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조정장이 오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좀 당황하는 뭐 그런 상황 같은데 우리 그 상무님이 보시기에 아까 점천무님이라고 했었는데 그 상무님이 보시기에 그 어떻습니까? 좀 이런 분들을 위한 투자의 전략이랄까 좀 좋은 팁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될지 한번 말씀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사실 뭐 오늘 이야기 안 한 것 중에서 정말 주식시장이 중요한 게 심리의 문제인데 네. 빌린 돈과 자기 여윳돈 사이에서는 주가 올라갈 때는 별 차이 없어요. 그냥 돈 버는 거니까. 그건 좋죠. 뭐 빌린 돈으로 버나 뭐 자기 돈으로 버나 똑같이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게 이렇게 시작하면 주가라고는 맨날 올라가는 게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완전히 이게 멘탈이 붕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자기 여윳돈이면 아예 내가 이거 안 샀다고 뭐 은행에 뭐 1%도 안 되는 예금했겠나. 그냥
그때 내가 좋은 기업 샀다고 생각하고 장기 투자하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 빌린 돈으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네. 내가 이거 이자도 나가는데 그때 이자는 1%가 아니고 4, 5%거든요. 이자도 나가는 데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단기에 매도할 위험은 굉장히 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살 때부터 이 자기 여윳돈으로 하시는 분들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장기 투자해야 될 건데 이 종목은 그렇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내일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내일 이걸 장기 투자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요. 네. 근데 이 필린 돈으로는 장기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네. 빨리 벌고 돈 갚고 예. 자기는 여윳돈으로 여행 가거나 뭐 저기 뭐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바꿔야 되는 자동차 바꿔야 되는데 지금 핫한 거 사지 떨어질 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런 종목들일수록 떨어질 위험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서 이게 멘탈 자체가 심리 자체가 돈을 빌려서 하게 되면 처음부터 잃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 이 여윳돈으로 하게 되면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빌린 돈으로 하시면 70%는 일단 잃는다고 생각하고 네. 30%벌 확률입니다. 예. 여윳돈으로 하신다면 70은 먹고 들어갑니다. 아. 30은 실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부동산이야 다들 빌려서 합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서든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주식은 정말로 진짜 여윳돈으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근데 진짜 이제 주식은 하고 싶다. 난 돈 빌려서 하겠다. 네. 그러면 이걸 이제 나는 여윳돈과 똑같은 상태로 내 심리 상태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살 때부터 여윳돈이다. 이거는 예. 진짜 내가 이자 갚는데도 문제 없고 이 돈 날려도 나 원금 갚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확실하게 입증이 되고 이거는 자기를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네. 나를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심리 상태가 완벽하게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것 같은 상태를 만드시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이길 확률 70%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참 다양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세계 경제의 흐름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 주식시장의 이제 다른 점 이런 점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상당히 이제 복잡한 내용이었지만은 역시 뭐 전문가답게 아주 그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오늘 출연해주신 김일구 상무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